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대학생이 알아야 할 필수 교양, 오늘은 바로 우리말 바로 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오늘은 문장의 성분, 그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맞춤법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 우리 문장에 대한 그 단어나 이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이 문장 자체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건 내가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생각을 담습니다. 특히 국어에서 하나의 문장이라는 건 주어 서술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한 경우도 많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의 자소서나 아니면 다른 과제를 같은 걸 보다 보면 하나의 문장이 막 한 5줄, 6줄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것도 많이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측면에서 문장을 어느 정도 적정한 길이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어, 우리말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는 이 연결 구조가 나타나는 건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무엇을 어찌한다, 무엇을 어떠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요. 보통 주어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는 문장, 이걸 보통 뭐라고 합니까? 단문이라고 하죠. 이 주어 서술어가 필자가 말하는 하나의 생각일 확률이 높아요. 결국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하나의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글을 쓰다 보면 그렇게 주어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문장만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어 서술어가 2개 이상 들어있는 문장, 우리가 흔히 이걸 복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복문에서는 어떻게 맨 뒤에 오는 주어 서술어가 필자의 말하는 중심 생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슷한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쓸 때 제가 여러분께 2가지식으로 쓰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를 할 때 맨 마지막 문장이나 맨 마지막 부분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문장, 그게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그 앞에만 봐서는 전체적인 내용 이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명확한 생각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선 여러 복합적인 구조의 문장보다는 어떻게 단문 형태로 주어 서술어가 하나로 구성을 하는 게 실제 나의 의견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문장 성분 간의 호응에 대한 측면이에요. 이 호응이라는 건 뭐냐면 성분 간의 어울림이죠. 각각에 잘 어울리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르는 말에는 대답하라 라는 말이 따라오듯이 한 성분이 특정한 성분을 요구하거나 표현을 필요로 할 때 이런 측면을 바로 호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대학생들의 소비 행태는 그들의 용돈 수준을 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누가 글을 써놨어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주어. 자, 주어가 뭡니까? 대학생들의 소비 행태는 서술어 넘어 있다.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어색한 겁니다. 듣다 보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선 첫 번째로 어색함을 못 느끼는 것 자체가 첫 번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색함을 못 느끼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소비 행태가 어떠하다라고 써야 우리 조금 전에 말했던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이런 식의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서 각각의 주어와 서술어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죠. 대학생들의 소비 행태가 심각하다. 네, 혹은 대학생들의 소비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라는 것과 대학생들이 자신의 용돈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의미를 전달하려면 이런 식의 표현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고쳐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꼭 어떤 단어 하나만 바꿔지는 게 아니라 이 의미, 원래 이제 작자로서
저자로서 접근하려는 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문장 성분 간의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에 따라서 그 호응이 익숙하면서 어떻게 바꿔야지, 그게 바로 어휘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가볼까요? 동남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소비자의 신뢰 지수가 높은 나라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전 세계가 소비자를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모든 나라의 소비자가 인도네시아의 제품을 신뢰한다는 뜻이 됨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러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자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소비자를 수식해서는 문맥에 맞지 않아요. 여기서도 이제 기본적인 측면에 어느 정도의 상식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 이 전 세계라는 것과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연결 구조가 안 맞는 거죠. 뭔가 이게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바와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수식어는 피수식어 바로 앞에 놓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사이가 너무 멀거나 많이 떨어져 있거나 수식어 자체가 중간에 너무 길어져서 수식관계가 불명해지면 어떻게 논지가 흐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남아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소비자의 신뢰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소비자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동남아의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원래 이제 의도는 위에 게 좀 더 맞겠죠. 왜냐하면 원래 쓰려는 말이 이제 1위를 차지하였다. 뭐 약간 이거니까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게 조금 더 맞는 문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뀐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식 구조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 문장 성분에 대한 호응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시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어색한 문장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성분을 바꿔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기차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데 쓰인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볼까요? 이 기차는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실어 나른다. 자,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데, 사람은 실어 나르는 게 아니죠. 사람은 태우는 거죠. 이게 주어에 따라서 혹은 접근하는 이 동사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실어 나른다 라는 측면에서 이거 사람을 짐으로 여기는 뭐 그렇게 인식을 하거나 그렇게 표현했으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어와 더 결맞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죠. 대충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데 쓰인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외국 소설이나 외국에 대한 어떤 지문 같은 걸 보다 보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 문제 풀어보면 틀리죠. 의도나 의미가 달라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한국어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죠. 분명히 대략적인 측면의 의미는 이거 같고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된 어법이라든가 문장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그는 가능한 오늘 중으로 일을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자, 그는 동료에게 가능한 오늘 중으로 일을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왜? 뭐가? 누구에게가 없잖아요. 그는 부탁했다. 누구에게? 대상자가 없으니까 이 문장 자체가 어색한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축약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룰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특히 글로 표현했을 때. 말로 할 때는 이런 게 축약이 되더라도 좀 이해가 가요. 나 오늘 거기서 부탁했어. 대상자가 없더라도 대충 누구겠거니 이게 짐작이 가능한데 글일 때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적의 정보를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처음 노트북을 구입했을 때의 기쁨을 차마 말하기 어렵다. 노트북을 처음 구입했을 때의 기쁨을 이루 말하기 어렵다.
적당한 형태에 꾸며주는 형용사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뭐 부사를 써야 되겠죠. 차마 말하기 어렵다. 이루 말하기 어렵다. 네, 여기도 어휘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에어컨은 우수한 기술력과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다. 뭘까요? 이 에어컨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제작되었으며 기술력을 거친 제품이 아니네. 제작되었으며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다. 혹은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데운 음식을 아이에게 줄 때는 뜨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이에게 데운 음식을 줄 때는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네, 어떤 게 어색한지 이해하시겠죠? 조금 전에 제가 우리나라 말은 축약 혹은 생략이 가능한 거의 어떻게 보면 생략을 하더라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는 정말 신기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 성분에서도 이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이 바로 이 부분, 문장 성분에 대한 생략입니다. 우리말의 다양한 특성 중에 이런 문장 성분의 생략이 매우 자유로워요. 근데 이 말과 달라 상황이 제시되지 않거나 글은 말이랑 다르니까 함부로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생략할 수 있느냐? 이미 앞문장에서 제시가 되어 있거나 상황 자체가 앞서서 다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이때는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은 긴급하게 재난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다른 진동의 세기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하죠? 재난 문자를 받는 대상자가 생략되어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진동의 세기를 제공하여가 이 두가 주어와 동사가 호응하지 않죠. 지진의 세기는 규모나 진도라는 단위를 정확한 단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은 긴급하게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다른 진도 수치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죠. 이것도 한번 예시로 살펴볼까요? 자, 리모컨을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면 파손된다. 자, 리모컨을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면 내부 부품이 파손된다. 우선 우리 리모컨이 파손된다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가스 버너를 강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사용하면 꺼질 우려가 있다. 가스 버너를 강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사용하면 불이 꺼질 우려가 있다. 이해가 되죠, 다. 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 쓸 때는 어떻게? 함부로 삭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배에는 안내원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배에는 안내원이 없으므로 승객 여러분들께서 대상자가 있어야겠죠.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 종류를 냉동실에 넣으면 얼어서 깨지기 쉬우며 다칠 수 있다. 병 종류를 냉동실에 넣으면 얼어서 깨지기 쉬워 뭐가? 손을 다칠 수 있다. 차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널따랗다. 이 골목은 차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널따랗다. 지금 여러분 이게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말로 하고 있으니까요. 말로 할 때는 대충 우리가 거의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반면에 이게 글로만 써 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지는 별개예요. 내가 글이라는 건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측면이 다 드러나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구어체식으로 글을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특히 여러분 과제나 저한테 어떠한 글을 써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 제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말로 할 때나 이럴 때 그 맥락에 따라서 찾아내는 것과 다르게 글 자체에서는 함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중복적 표현이에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어구는 반복해서 쓰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서도 경제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분덕이 없는 문장, 반복되는 의미 없는 것들을 구사하는 분덕이 없는 문장을 구사해야 되고 쓸데없는 것들을 다 삭제할 필요가 있겠죠. 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사업에 4개 대학이 신규로 설정되어 처음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이러한 문장들입니다. 음주 운전 자체가 술을 마신 뒤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중복 표현입니다.
신규라는 것들이 신규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걸 되풀이 써서 반복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산학협력한도대학의 육성사업에 4개 대학이 신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날려버릴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예시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는 현지 답사를 위하여 선발대로 먼저 출발했다.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보시면 당연스럽게 선발대, 먼저 출발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또 먼저 출발했다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지 답사를 위해서 먼저 출발했다. 뭐 약간 이렇게 가도 되겠죠. 초대장에는 입장료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분명하게 명시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입장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보통 중복이 되는 것은 하나를 삭제해버리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시안을 지나치게 좁게 보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판단력이 정확해진다. 자, 뭘까요? 네, 지나치게 좁게 보는 것과 근시안적이라는 건 같은 의미죠. 근시안이라는 게 가까운 데로 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의사소통의 정의를 짧게 약술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 짧게, 약술 자체가 짧게 서술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의미,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한자어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한자어 세대가 갖고 있는 당연스러운 그 의미들을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 한국어 관련된 시험이나 한자어 어렸을 때 한자 공부를 하시거나 기본적인 사서 한자의 의미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어휘가 좀 늘어나는 건 있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올릴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 일에 전념하느라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자, 가사 일, 가사 자체가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사 일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참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근데 너무 그걸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특히 이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더 드러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번역식 표현인데요. 한번 볼까요? 영어의 번역체나 일본어 구문 등이 정제되지 않은 채 우리말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여지다, 생각되어지다, 쓰여지다 그런 이중 피동형을 사용하는 경우 안 된다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송년회 밤 행사를 12월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투투 이런 용법, 그러니까 영어의 용법. 이것도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그 문법으로 공부를 하면서 투투 뭐 너무 뭐 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딱 거기에 맞는 어떠한 용어로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번역이나 아니면 이걸 번역체로 쓰는 형태를 한국어 쓸 때도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는 거죠. 행사를 가지다라는 표현은 영어에 여기 보면 having to mee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의 표현을 갖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어색하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저도 잘 어색함을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영어 공부를 옛날 방식으로 했던 사람들은 약간 이런 것들에 이런 실수들을 꽤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하다. 송년회 밤 행사를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체가 아니라 제대로 고쳐가면서 한국에서 쓰이는 표현으로서 접근을 해야겠죠. 이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버튼을 누르면 눌려진 버튼에 따라 순서대로 작동합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튼이 눌린 순서대로 작동합니다.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급경사 길에는 주차시키지 마십시오.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급경사 길에는 주차하지 마십시오. 주차시키지가 아니라 주차하지 마십시오. 문서는 기본적으로 하얀 종이 바탕 위에 검은색 글자로 쓰여지게 된다. 문서는 기본적으로 하얀 종이에 검은색 글자로 쓰인다. 집중적으로 조사를 행한 끝에 진실을 밝혀냈다.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냈다.
나는 운동에 있어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나는 운동 실력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쉽게 여러분이 이걸 인식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이거예요. 들었을 때 이상하다 싶거나 아니면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걸 쉬운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비슷해요. 나는 운동에 있어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상한 뭔가 완벽하진 않은데 조금 어설프거나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더 어린 친구들, 제가 보통 이거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문장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적당하게 수정할 때는 아마 이 문장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언어라든가 이런 걸 쓰고 싶다는 본인 개인의 욕구나 표현 같은 것들이 익숙한 어휘적 표현 같은 게 있겠지만 그랬을 때나 말을 할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와 문장 구성으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간에 더 쉬운 표현을 쓰게 되려고 해요.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오류를 수정하는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더라고요. 자,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 의하여 수리하였을 경우 더 큰 고장이 날 수 있다. 자, 비전문가가 수리하면 더 큰 고장이 날 수 있다. 선생님은 어머니로부터 사정을 들은 다음 그를 용서했다. 선생님은 어머니께 사정을 듣고 그를 용서했다.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가 많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잘못된 정보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요구된다, 필요하다. 어떻게 차이했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감기에 걸리면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그는 투자의 귀재의 다름 아니다. 그는 투자의 귀재다. 자, 앞서 말한 내용과 유사하게 이런 피동 표현의 오류들은 정말 많이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능동과 수동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뉘앙스의 문제일 뿐 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다. 와,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혀먹혔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도 그닥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열심히 혹은 이러한 수식어를 넣어보면 이 능동과 피동의 느낌 차이, 뉘앙스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호랑이가 토끼를 열심히 잡아먹었다. 뭔가 말이 됐죠? 토끼가 호랑이에게 열심히 잡혀먹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어로 표현했을 때랑 한국어로 표현했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문장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보통 능동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약간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의의 남용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뭐에 이런 걸 쓰면 문장이 짧아지고 간명한 느낌을 주게 돼요. 하지만 이걸 이제 써서는 안 되는 곳에 쓰게 되면 문장의 의미 자체가 좀 약간 불명확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깔끔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한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입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근로 인원이 감축되면서 제조업이 개선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가격이 하락하고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인간성의 상실로 방황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인간을 인간으로 귀하게 대할 수 있었다. 인간의 인간성을 상실하여. 이게 근데 이것도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닐까요? 특히 저도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뭐랄까? 약간 논문을 쓰거나 좀 학술적 표현을 할 때 그 논문을 읽다 보면 이런 식의 표현이 많다 보니까 저도 좀 익숙해진 것 같긴 해요. 더 나은 미래의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조사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드는 필요한 혹은 소요되는 이런 식으로 평균 교육비 이런 식으로 삭제되는 말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장 오류를 수정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단순 강도의 우발적인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강도의 우발적인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에 만족하면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도약은 물론이고 국내에서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 현재에 만족하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어려울 뿐더러 국내에서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 어릴 때 소박한 꿈은 작은 빵가게를 운영하고 싶었다. 어린 시절 나의 소박한 꿈은 작은 빵가게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관광객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신고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관광객들은 불법 숙박업소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규칙에 따라 무단으로 조퇴하는 직원은 처벌을 받는다. 무단으로 조퇴하는 직원은 규칙에 따라 처벌받는다. 자, 이게 최적의 문장일 수도 있고 더 나은 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썼던 문장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인식을 해주시고 이러한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고쳐가는 맞춤법을 사랑하는 대한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많이 틀리고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